네, 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혁군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군주. 우리나라에서의 이 개혁군주 그러면 보통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왕들인데, 네 명의 왕을 우리가 보통 개혁군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그 통일신라 때 신문왕, 그리고 고려시대 때 광종, 그리고 또 공민왕,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정조왕이죠. 이 네 명의 왕을 소위 개혁군주라고 하죠. 자, 한번 신문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 자, 신문왕은 통일신라 때 왕이죠. 바로 앞전인 문무왕, 아버지인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일궈내죠. 이때가 676년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문무왕의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 이제 그 통일신라의 왕을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자, 신문왕은 어떠한 개혁을 펼쳤을까요? 자, 첫 번째, 전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자, 신라가 통일을 할 때까지 많은 장군들과 또 대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나당 연합군과 합세해서 결국은 삼국 통일을 일궈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소위 그 신라가 통일할 때까지의 그 어떤 도움을 줬던 그런 그 대신들, 중신들, 이런 장수들을 갖다가 숙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잘못한 거죠. 소위 도와줬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기세를 꺾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게 된 거죠. 자, 김흠돌은 신문왕의 또 장인이기도 합니다. 또 김유신 장군의 조카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그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숙청하면서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 그런 왕이 바로 신문왕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구주 오소경을 만들고요. 또 구소당 10정을 정비를 했죠. 자, 구주 오소경은 소위 얘기해서 나라를 갖다가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는 9개 주와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어서 어떠한 통일 신라의 어떤 외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소당 10정, 즉 이건 군사제도죠. 그래서 구소당은 고구려 백제의 출신들의 군인들을 갖다가 편입을 시켜서 군대를 만들고, 또 10정은 지방군이죠. 지방 백성들로 하여금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삼국에서 늘 그 실시해왔던 어떤 왕족들이나 또 공신들에게 베풀었던 노급,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급을 폐지하고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노급과 시급을 받았던 공신들과 귀족들의 반발은 매우 명약관화하는 거죠. 이걸 눌러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국학을 설립을 해서 유학을 또 장려했던 왕이 신문왕입니다. 만파식적이 나오네요. 자, 만파식적은 또 그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죠. 즉 만파식적, 즉 대항암에 수장된 어떤 문무왕과 또 김유신이 어떤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런 어떤 그 만파식적의 고사죠. 그래서 하늘의 그 바다에서 용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대나무로 피리를 불었더니만은 이 피리를 부니까는 뭐 왜구가 물러나고 나라가太平해졌다. 이러한 고사 다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문왕 개혁군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광종 볼까요? 자, 광종은 고려 제4대 왕이죠. 태조 왕건이 이 고려를 건국하고 왕에 즉위했을 때, 자기가 왕에 됐을 때 도와줬던 소위 그 호족 세력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태조 왕건은 무려 29명의 부인을 둬서 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떤 그 호족들 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그 유기적으로 만들었고, 또 29명의 부인을 뒀으니 또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초반기에 태조 왕건 이후에 어떤 이 즉위한 왕들은 어떤 외척, 즉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서로 암살 내지는 암투, 이러한 것들이 고려 초기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이 앞전의 왕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지켜본 광종은 과감하게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게 되죠. 자, 첫 번째는 노비 안건법 시행이죠. 후주 사람이죠. 후주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 고려에 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쌍기의 건의를 받들어서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죠. 과거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주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호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했던 이런 정치판을 갖다가 확 바꿔버리는 거죠. 또한 이때 당시에 백간의 공복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왕이 있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어떤 어전 회의를 열 때 각각 제각기 복장들이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왕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신하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어떤 통일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떤 위계 질서를 갖다가 강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백간의 공복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 숙청이죠. 공신들과 호족, 즉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피로써 진압했다. 그리고 황제를 호칭했고 또 독자적인 연호를 시행했던 왕이 바로 광종이죠.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호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역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치세했던 그 기간에 따라서 부르는 호가 연호인데, 여기서 중국의 어떤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고려 독자적인 그런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현 공부법을 또 실시해서 어떤 이 세금 관련 것도 통일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보를 또 설치해서 어떤 재정 또는 복지 이런 데서도 획획한 그런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려 제4대 왕 광종이 이러한 개혁 군주에 등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노비안건법, 과거제. 자, 노비안건법은 제가 설명이 조금 빠졌죠. 애시당초 노비가 안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양민으로 돌리는, 그럼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호족들의 세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 그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맞냐 안 맞냐 다시 되돌려주겠다. 그게 노비안건법이죠. 광종이죠. 자, 이제 고려 말때 공민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민왕은 고려 제31대 왕이죠. 고려 말때. 자, 이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원나라의 속국화 됐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이때 원나라는 지는 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뜨는 해로 올라갔던 그런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 그런 과도기전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공민왕은 이 앞전까지는 충자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려 시대는 몽골과 즉 원나라와 강화를 했던 원정 이후에 충렬왕, 충선왕, 충예왕, 충목왕, 충정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충자 돌림의 왕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때 공민왕은 충자 돌림이 아니었죠. 물론 공민왕은 당연히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죠. 노국공주와. 그래서 이런 노국공주와 결혼했던 이 공민왕이었지만은 쇠약해진 원나라의 상황을 갖다가 직시를 한 다음에 바로 반원, 즉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러한 사례가 쭉 나오죠. 자, 정동 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그리고 친원 세력을 과감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황후라고 이 원나라의 그 황비죠. 그래서 이 기황후의 등에 업고서 소위 권문세족들이 아주 그냥 뭐 온갖 전권을 횡행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숙청을 시켜버리고 그 외에 권문세족들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숙청하는 그런 일들을 봤죠. 그리고 원나라에 의해서 많이 격화됐던 그런 기존의 고려 시대의 그런 그 기간을 갖다가 다시 복구를 하죠. 관제 복구를 또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나라가 고려를 약 한 간섭했던 기간은 약 한 80년간의 기간 동안 원나라의 속국으로 우리가 전락을 했었는데요. 소위 그 부마국으로요. 이때 소위 그 체두변발, 이 원나라의 어떤 그 몽골풍의 어떤 어떤 관습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소위 그 식민 통치 기관처럼 천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동령부는 서경, 평양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의 그 탐나가 있었죠. 자, 이 제주도의 탐나 총관부하고 동령부는 충렬왕 때 반환을 받았지만은 이 쌍성 총관부는 지금의 그 함경도 쪽이죠. 강원도 북부 쪽에 그쪽은 무력으로 이걸 찼습니다. 이러니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공명이 매우 괘씸한 거죠. 자, 이러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아울러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왕권 강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무신 정권으로부터 쭉 이어왔던 거죠. 정방을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갖다가 캐스팅을 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어떤 부당하게 빼앗겼던 어떤 농민들의 전답을 갖다가 다시 찾아주고, 이러면서 국가의 재정을 갖다가 확충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권문세족들의 어떤 반감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뭐든지 또 이 개혁을 하다 보면은 그 개혁의 주체 세력이죠, 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내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개혁을 갖다가 실시하는 그 실무자들이 결국은 그 실무자들조차도 개혁의 대상자일 경우가 매우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혁이 사실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돈이라는 승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이 개혁 정치를 갖다가 과감히 실행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죠. 이 밖에 유학 교육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균관이라는 이런 조선시대의 최고 관학 국립 교육기관이죠. 이때 성균관을 갖다가 그런 오늘날의 조선시대의 성균관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게끔 만들었던 왕도 또 공민왕입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 다음에 소위 중소지주의 자제들이 어떤 자기의 나라를 펼 수 있도록 신진사대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또 육성했던 왕도 결국은 공민왕이죠. 자, 이런 이 공민왕은 결국은 노국공주의 죽음 이후에 어떤 정치에 대한 회의를 일으켜서 일탈을 하게 되죠. 결국은 공민왕은 아주 개혁군주에서 이제 다시 어떤 노국공주 죽음 이후 어떤 자기의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전의를 잃고, 그 다음에 믿었던 신돈의 어떤 주변의 참소로 인해서 그걸 또 막아주지를 못하고 결국 신돈의 죽음, 여러 가지가 부합이 돼서 결국 공민왕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개혁군주로서의 매우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러한 공민왕 이후에 조선시대로 쭉 넘어오면서 조선 후기 때 정조, 즉 조선 제22대 왕이
개혁군주로서의 이제 마지막 타자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정조는 다 알다시피 영조의 손자이면서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자, 영조 때 실시했던 탕평책을 더욱 강화시켜서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함으로써 37세 이하의 어떤 젊은 관료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자기의 브레인들을 갖다가 확립했던 그런 왕이 정부였고요. 그리고 역시 규장각을 또 설치했죠. 자, 규장각은 어디 있죠? 창덕궁 안에 있죠. 그래서 규장각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왕실 도서관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기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규장각에 모인 참모들이 어떤 국가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브레인 집합체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개혁의 그 주체 세력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았다. 이것이 바로 규장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용용을 설치했습니다. 장용용은 소위 그 친위부대죠. 그리고 수원에 있는 화성을 건립을 하게 되죠. 이때 아버지 사도세자를 갖다가 화성으로 이장을 하고 또 화성을 건립하면서 미래의 어떤 자기의 그 청사진을 갖다가 펼치려 했던 그런 수원. 여기에 보면 정약용을 또 그 활용을 해서 정약용은 다산 정약용은 또 거중기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서 이 화성을 갖다가 예상 소요 어떤 건축 기간을 갖다가 빨리 앞당겼던 그런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한 이 화성은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또 얼마 전에 또 등재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또 이 개혁의 핵심은 서얼과 노비의 차별 완화죠. 그동안 조선시대에는 서얼, 즉 정실의 부인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첩에서 난 자식, 그리고 또 노비에서 난 자식, 이걸 합쳐서 서얼이라고 그러죠. 서자, 얼자. 자, 이러한 이 서자와 얼자들은 소위 그 중앙 관료로서의 진출이 불가능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상황이었죠. 자, 이러한 것을 타파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기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득공, 또 그 뭐 박제가, 이덕무, 이러한 그 소위 조선 후기 때 아주 그 능력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서울 출신들이죠. 이러한 서울 출신들을 갖다가 과감히 기용을 해서 국가 정책에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 매우 좀 그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공정책을 실시했죠. 통공정책은 소위 얘기해서 어떤 독점력을 가진 이러한 그 시장, 시전 상인들을 갖다가 독점력을 해제하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경제 상행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통공정책이죠. 이때는 남인 출신 계열의 최재공이라는 그런 유능한 신하를 또 활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조선 소위 그 경국대전을 비롯해서 속대전 쭉 그 조선의 법전을 갖다가 체계화시킬 때 대전 통편이라는 조선의 법전을 다시 또 편찬을 하게 되고 또 동문희고 또 탁지지 또 무예대보 통지 등을 편찬을 해서 소위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일궈냈던 왕이 바로 정조였죠. 자, 이런 이 정조는 이런 개혁을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추진을 했지만서도 안타깝게도 50을 못 넘기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즉 49세 때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 바로 이 개혁의 드라이브는 끊기고 그 이어서 왕이 된 순조 때부터 안타깝게 세도 정치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러한 그 암울한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그 한편에 바로 정조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열거했던 신문왕, 그리고 광종, 그리고 공민왕, 그리고 정조, 이 네 명의 개혁군주들은 과연 전반적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일정 부분은 성공한 게 있었고 또 일정 부분은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